깡패에게 맞던 국밥집 회장님을 구해준 배달 청년. 그런데 청년의 목에 있는 붉은 화상 흉터를 본 사장님이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숨겨진 20년 전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서울의 밤은 잔혹하리만큼 이중적이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지고 나면 그제야 도시의 깊게 패인 주름살 같은 뒷골목들이 어둠 속에서 민낯을 드러낸다. 종로 3가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폐허 직전의 골목 끝자락. 그곳에 40년 세월을 버텨온 노포, 동석인의 설렁탕이 위태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요란했고 가게 안은 습기와 사골 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 강동석은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다부진 등 근육을 드러낸 채 가마솥 앞을 지키고 있었다. 40년간 단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은 그 육수, 그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다.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민수가 혹여라도 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까봐 피워올리는 꺼질 수 없는 아비의 기다림이었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찍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다. 누군가 가게의 유리창을 박살낸 것이다. 뒤이어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휘발유 냄새였다. 어둠 속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5명이 들이닥쳤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그리고 출렁거리는 기름통이 들려 있었다. 재개발 용역들이었다. 그동안 숱하게 협박 전화를 하고 가게 앞에 죽은 짐승을 던져두던 그놈들이 기어이 오늘 밤 끝을 보러 온 것이었다. 동석은 본능적으로 가마솥을 등지고 섰다. 이 가게는 그의 목숨이자 아들을 기다리는 유일한 이정표였다. 놈들이 집기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40년 손때 묻은 탁자가 비명과 함께 쪼개졌고 수저통이 허공을 날았다. 동석이 맨몸으로 저항해 보았지만 노인 혼자서 건장한 사내 5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동석의 무릎이 꺾였고 그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처박혔다. 입안에 비릿한 핏물이 고였다.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쓰러진 동석의 머리 위로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다른 손에는 이미 불이 켜진 지포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바닥에 흐른 휘발유 위로 푸른 불꽃이 떨어지기 직전 동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보다 두려운 건 영영 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절망이었다. 민수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 천둥 소리보다 더 거친 엔진음이 빗줄기를 찢으며 들려왔다. 화창! 남은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물체 하나가 가게 안으로 미사일처럼 날아들었다. 오토바이였다. 낡은 배달통을 단 오토바이 한 대가 좁은 가게 입구를 뚫고 들어와 용역들과 동석 사이를 갈라놓았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헬멧을 푹 눌러 쓴 청년이었다. 낡은 우비를 입은 그는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앞바퀴를 들어 올려 쇠파이프를 든 놈을 위협했다. 굶주린 들개처럼 날렵한 움직임이었다. 청년은 오토바이 핸들을 꺾어 달려드는 놈의 정강이를 들이받았고 쓰고 있던 헬멧으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단 한 번의 타격에 거구의 사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청년은 헬멧 실드 너머로 형형한 눈빛을 쏘아내며 바닥에 쓰러진 동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짧고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타요. 빨리. 동석은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쇠줄처럼 단단한 악력이었다. 청년은 동석을 짐짝처럼 뒷좌석에 끌어올렸다. 오토바이가 괴성을 지르며 앞바퀴를 들었고 가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깨진 유리문 밖으로 튀어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2시의 종로 거리,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질주가 시작되었다. 빗방울은 얼굴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것 같았다. 동석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앞서 운전하는 청년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얇은 우비 너머로 청년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등은 좁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뒤에서 검은색 승합차들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따라붙었다. 죽음의 추격전이었다. 하지만 청년은 종로의 미로 같은 골목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남의 집 담벼락을 스치듯 지나가며 놈들을 따돌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뒤따르던 엔진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오토바이는 청계천 고가도로 및 가로등 하나가 위태롭게 껌뻑거리는 으슥한 공터에 멈춰섰다. 청년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시동을 껐다. 주변은 다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한 빗소리로 가득 찼다. 동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청년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었다. 땀과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27이나 8쯤 되었을까.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에 고생을 많이 한 듯 피부는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그는 젖은 우비가 답답했는지 지퍼를 내리고 거칠게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땀에 젖은 흰색 티셔츠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청년은 덥고 답답했는지 셔츠의 윗단추를 두어 개 풀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목덜미를 손으로 훔쳐냈다. 그 순간이었다. 껌뻑거리던 가로등 불빛이 때마침 환하게 켜지며 청년의 젖은 목덜미를 비췄다. 동석의 시선이 무심코 그곳으로 향했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빗소리도 자신의 거친 숨소리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소거되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그 흉터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동석의 망막에 선명하게 박혀왔다. 청년의 왼쪽 귀 밑에서 시작해 쇄골을 지나 어깨 죽지까지 이어지는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자국. 마치 붉은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혹은 녹아내린 촛농이 굳어버린 듯한 그 기괴한 흉터. 그것은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었다.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썼을 때 생기는 피부가 지식여지고 엉겨붙은 끔찍한 화상의 흔적이었다. 동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잊을 수 없는,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이 벼락처럼 뇌리를 내리쳤다. 20년 전, 동석 건설이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던 그날 밤, 아내 없이 홀로 키우던 8살 배기 아들 민수, 아비가 끓여주던 설렁탕이 먹고 싶다며 주방을 기웃거리던 아이.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던 동석이 실수로 펄펄 끓는 뚝배기를 쳐버렸고 그 뜨거운 국물이 고스란히 아이의 목덜미와 어깨로 쏟아졌었다.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의 비명소리. 붉게 익어버린 살갗. 빚쟁이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아이를 치료할 새도 없이 뒷문으로 도망쳐야 했던 비겁한 아비. 혼란통에 아이의 손을 놓쳐버렸던 그 지옥 같은 밤. 그때 민수의 어깨에 남겨졌을 그 화상. 자국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낯선 청년의 목덜미에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다. 동석은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환희가 동시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듯 청년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을 뻗어 청년의 젖은 셔츠 자락을 잡으려 했다. 아니, 그 붉은 흉터를 확인하고 싶었다. 만져보고 싶었다. 내 죄가 만든 낙인,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 자네, 그 상처. 동석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청년은 동석의 시선이 자신의 흉터에 꽂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셔츠 깃을 여미고 손으로 흉터를 가렸다. 마치 보여줘선 안 될 흉물을 들킨 사람처럼 그의 표정에 수치심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 이거요? 보기에 좀 흉하죠? 청년은 씁쓸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덤덤하게, 하지만 뼈아픈 이야기를 툭 내뱉었다. 어릴 때 국물을 뒤집었었대요.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흉측해서 부모가 버린 거라고. 쿵. 동석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고아원. 뜨거운 국물. 그리고 버려진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잔인하리만큼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동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며 청년의 얼굴이 20년 전 민수의 울던 얼굴과 겹쳐 보였다. 당장이라도 내가 내 애비다. 라고 소리치며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은 깡패들에게 쫓기는 늙고 초라한 국밥집 주인일 뿐이고 눈앞의 아들은 자신을 버린 부모를 평생 원망하며 살아왔을 터였다. 지금 사실을 밝혔다가는 이 아이가 받을 충격과 경멸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놈들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동석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마주한 아들은 비겁한 아비를 구하기 위해 빗속을 뚫고 달려온 영웅이 되어 있었다. 동석은 주머니를 뒤적여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가게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철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날이 밝으면 밥이나 한 끼 하러 오게. 내 아주 맛있는 설렁탕을 끓여줌세. 청년 철수는 돈은 됐다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배시시 웃었다. 설렁탕은 꼭 먹으러 가겠다며 다시 헬멧을 썼다. 부르릉. 오토바이가 빗물을 튀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붉은 미등을 바라보며 동석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동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슬픔은 분노로, 후회는 서슬 퍼런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박상문의 이놈.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새끼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 동석의 눈에서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살기가 번뜩였다. 이제 도망치는 건 끝났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을 뼈와 살까지 발라버리겠다. 내 아들의 목에 남은 저 흉터가 천배만배로 갚아주마. 새벽 3시. 폭우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지만 동석의 가슴 속에는 40년간 식지 않았던 가마솥보다 더 뜨거운 부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서울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투명했다. 밤새 미친 듯이 울부짖던 천둥 소리는 사라지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아스팔트 위로 맑고 시린 햇살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종로 뒷골목, 동석인의 설렁탕의 풍경은 처참했다. 깨진 유리창 파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놈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부서진 나무 탁자와 의자들이 마치 전쟁터의 잔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 난장판 속에서도 단 하나 변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것이 있었다.
주방 한가운데서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었다. 밤새 놈들이 휘발유를 뿌리려 했고 가게가 무너질 듯한 난동이 있었음에도 동석은 기어이 그 불씨를 지켜냈다. 40년을 하루같이 우려낸 뽀얀 사골 국물. 그 구수하고 끈적한 냄새가 깨진 문틈을 타고 골목 어귀까지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짓는 냄새가 아니라 이 가게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존의 신고이자 누군가를 부르는 간절한 향기였다. 오전 10시. 동석은 깨진 유리 파편을 묵묵히 쓸어 담고 있었다. 몸 곳곳이 욱신거렸고 쇠파이프에 맞을 뻔했던 어깨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온통 빗자루 끝이 아니라 가게방, 골목 입구에 쏠려 있었다. 부르릉. 기다리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동석의 빗자루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것은 어젯밤 그 낡은 배달 오토바이였다. 헬멧을 벗고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청년, 철수였다. 어젯밤 빗속을 뚫고 들어오던 영웅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낡은 배달 조끼를 입은 그는 그저 배고프고 수줍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서 오게. 동석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반가움을 억지로 삼키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나가 으스러지도록 끌어안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놈들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아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일 뿐이었다. 동석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짐짓 퉁명스럽게 행주로 멀쩡한 탁자 하나를 훔쳤다. 철수는 엉망이 된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40년을 고아로 남의 집 더부살이로 눈칫밥만 먹고 살아온 녀석이었다.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만큼 배고픔 앞에서는 체면보다 본능이 앞서는 법이었다. 동석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를 꺼냈다. 가장 아끼는 이가 조금 나갔지만 열기를 가장 오래 품는 두꺼운 뚝배기였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용처럼 솟구쳤다. 동석은 국자로 바닥 깊숙한 곳 가장 진하고 고소한 국물을 퍼올렸다. 잘 삶아진 소면을 말고 얇게 저민 양지머리 고기를 듬뿍, 아주 듬뿍 얹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송 썬 대파를 한 주먹 가득 뿌렸다. 그것은 단순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 20년 전 빚쟁이에게 쫓기며 마지막으로 먹이고 싶었으나 끝내 먹이지 못했던 그 밥상. 아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뼈가 녹도록 고아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한 그릇이었다. 자, 들게. 동석이 뚝배기를 철수 앞에 내려놓았다. 탁자 위로 묵직한 소리가 났다. 철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내려다보았다. 뽀얀 국물 위로 파란 대파가 춤을 추고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식은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에게 눈앞에서 끓어오르는 뚝배기는 생경하고도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철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동석은 주방 입구에 서서 숨조차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철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다. 철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조미료 하나 넣지 않은 오로지 뼈와 물과 시간만이 만들어낸 순수한 맛. 혀끝에 닿는 순간 잊고 있었던 감각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했다. 그때였다. 철수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식탁 한쪽에 놓인 붉은 옹기단지로 손을 뻗었다. 깍두기 항아리였다. 동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보통 사람들은 소금이나 후추를 먼저 찾는다. 하지만 철수는 소금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철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자를 들어 깍두기 국물을 펐다. 시뻘건 국물이 하얀 설렁탕 위로 쏟아졌다. 한 국자, 그리고 또 한 국자. 뽀얗던 국물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저어 밥을 말았다. 밥알 하나하나에 붉은 국물이 배어들었다. 동석은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막기 위해서였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8살 민수는 유독 식성이 독특한 아이였다. 남들이 소금을 칠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깍두기 국물을 부어달라고 조르곤 했다. 아빠, 이게 더 맛있어. 국물이 빨개야 진짜지. 입가에 붉은 국물을 묻히며 해맑게 웃던 아이. 그 아이의 식습관이 20년의 세월과 기억, 상실이라는 벽을 넘어 눈앞의 청년에게서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핏줄은, 그리고 혀가 기억하는 맛은 그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뚝배기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쩝쩝.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입안 가득 밥을 밀어 넣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맹렬한 식사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반쯤 그릇을 비웠을 무렵 숟가락질하는 철수의 손이 점점 느려졌다. 고개를 쳐박고 먹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뚝뚝. 붉은 국물 위로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져 파동을 만들었다. 땀이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철수가 숟가락을 탁자에 내려놓고 거친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는 당황한 듯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씨, 왜 이러지?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철수는 콧물을 훌쩍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 명치 언저리가 묵직하게 아려왔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고아원에서 차가운 식판 밥을 먹으며 느꼈던 사무치는 외로움. 그 빈자리를 채워주던 아주 오래된, 따뜻하고 꼬릿한 냄새. 그것은 엄마의 품 같기도 했고 널찍한 아빠의 등 같기도 했다. 아저씨, 저 고하거든요. 철수가 물기 어린 눈으로 동석을 올려다보았다. 근데 이 맛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꼭 우리 아빠 냄새가 나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맡아본 것 같은 그런 냄새요. 이상하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동석은 주방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억눌러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민수야, 그게 내 아빠가 만든 맛이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아빠의 냄새다. 동석은 흐느낌을 삼키며 벽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지옥 같은 20년 세월을 버티게 해준 것은 복수심이었지만 지금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아들의 눈물이었다. 한참 뒤 동석은 눈물을 닦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홀로 나갔다. 철수는 어느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싹 비운 상태였다. 그는 민망한 듯 코를 훌쩍이며 빈 그릇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동석은 빈 그릇을 치우며 무심하게 툭 던졌다. 갈 데는 있나?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고시원에서 쫓겨난 지 오래였고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배달대행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신세였다. 그냥 발 닿는 데가 집이죠. 동석은 주방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2층에 빈 방 하나 있다. 창고로 쓰던 거라 먼지 구덩이지만 비바람 피하기엔 나쁘지 않을 거야. 거기서 지내. 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밥값은 해야지. 보다시피 가게 꼴이 이래서 일손이 필요해. 놈들이 또 올지도 모르고. 내가 힘 좀 쓰는 것 같으니 보디가드 겸 알바나 해. 숙식은 제공할 테니까. 동석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빗자루를 철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철수는 얼떨결에 빗자루를 받아들었다. 갈 곳 없는 그에게 따뜻한 밥과 몸을 누일 방을 내어준 노인. 철수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마치 아주 먼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감님. 아니, 사장님. 철수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동석은 뒤를 돌아 씁쓸하게 웃었다. 사장님이라니. 아빠라고 불려야 할 입에서 나온 남 같은 호칭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좋겠다. 내 눈앞에 내 지붕 아래 아들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동석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철수는 2층 다락방에 누웠다. 낡은 이불에서는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사골 냄새가 났다. 그는 자신의 목덜미에 있는 화상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오늘 먹은 설렁탕의 온기가 아직 뱃속에 남아있는 듯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아래층 주방. 동석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깊숙한 곳, 닳고 다른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깍두기 국물을 입가에 묻히고 웃고 있는 어린 민수의 사진이었다. 동석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리고 2층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은 잠시였다. 이제 그 아들을 지켜야 했다. 놈들이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리라. 그는 주방 구석, 쌀포대 뒤에 숨겨진 나무 바닥을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녹슨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20년 전 박 상무가 회사를 집어삼킬 때 빼돌렸던 이중 장부와 동석 건설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동석은 금고 다이얼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기다려라. 내 아들이 잃어버린 20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주마. 동석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번뜩였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깍두기 국물처럼 붉고 진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화는 언제나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고 짧았다. 철수가 가게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부서진 탁자를 수리하고 깨진 유리를 치우며 가게는 제법 다시 사람 사는 꼴을 갖춰가고 있었다. 동석은 육수를 끓이고 철수는 서툰 솜씨로 깍두기를 담갔다. 비록 서로를 사장님, 총각이라 부르는 남남이었지만 그 좁은 주방 안에서 흐르는 공기는 2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파하고 한산해질 무렵이었다. 골목 입구에 육중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좁은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곧이어 뒤따르던 승합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와 도열했다.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반짝이는 구두가 진흙 묻은 골목 바닥을 밟았다.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명품 양복을 입은 중년 사내. DS건설의 회장 박상무였다. 20년 전 동석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굽신거렸던 그가 이제는 이 구역을 지배하는 제왕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박상무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마치 시궁창에 발을 들인 귀족처럼 가게 입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경쾌해야 할 풍경 소리가 오늘따라 비명처럼 들렸다. 주방에서 팔을 다듬던 동석의 손이 멈췄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그 비릿한 향수 냄새. 동석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박상무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와 가장 깨끗한 탁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그는 주방에 있는 동석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박수를 쳤다. 브라보. 강 회장님, 정말 감동적이네요. 아직도 안 죽고 살아계셨어? 난 또 저번 깡패들한테 맞아 죽어서 육수 재료가 된 줄 알았지. 동석은 이를 악물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걸어나갔다. 지금 감정을 폭발시켜봐야 득될 게 없었다. 여긴 밥하는 곳이다. 밥 먹을 거 아니면 나가. 동석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박상무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더니 동석의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듯 찔러 넣었다. 밥가? 줘야지. 예정이 있는데. 자, 이거면 이 가게 1년 매출은 될 거요. 받고 여기서 꺼져.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쥐새끼처럼 어디 시골 구석에 가서 박혀 살란 말이야. 그것은 적선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40년 긍지를 짓밟는 행위였다. 동석이 수표를 꺼내 바닥에 패대기 치려는 순간 박상무의 입에서 악마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아, 참. 아들은 찾으셨나? 민수라고 했나? 내가 고아원 앞에 버릴 때 참 많이 울었는데 지금쯤이면 어디서 앵벌이나 하고 있으려나? 아니면 죽었으려나? 툭! 동석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참을 수 있는 모욕이 있고 참아서는 안 되는 모욕이 있다. 자식을 건드리는 것은 짐승도 참지 않는 법이다. 동석의 눈이 뒤집혔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가. 동석이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들어 박상무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늙은 몸은 마음만큼 빠르지 않았다. 박상무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동석의 팔을 꺾고 바닥에 제압했다. 동석의 얼굴이 차가운 바닥에 처박혔다. 뚝배기가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회장님한테 손을 대?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경호원이 동석의 등을 무릎으로 짓눌렀다. 동석은 신음을 토하며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박상무는 바닥에 깔린 동석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그리고 신고 있던 구두 발끝으로 동석의 뺨을 툭툭 쳤다. 강동석 씨,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당신은 이제 회장이 아니야. 그냥 철거 직전의 국밥집 주인일 뿐이라고. 그때였다. 창고에서 쌀포대를 나르던 철수가 소란을 듣고 뛰쳐나왔다. 그는 바닥에 깔린 동석과 그를 짓밟고 있는 박상무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자신이 누구인지 저들이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준 은인이 짓밟히고 있었다. 이 새끼들이 우리 사장님한테서 손 떼. 철수가 쌀포대를 집어 던지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동석을 누르고 있던 경호원을 몸통 박치기로 날려버리고 동석을 부축해 일으켰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박상무가 더러운 것이 묻은 듯 옷을 털며 싸늘하게 명령했다. 뭐야, 이 배달거지 새끼는? 처리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4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좁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철수는 동석을 등 뒤로 숨기고 맨주먹으로 맞섰다. 사장님, 뒤로 물러나 계세요. 얼른요. 철수는 필사적이었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걷어차며 저항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경호원 5을 당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수의 복부에 주먹이 꽂혔다. 철수가 휘청거리는 사이 뒤에서 날아온 발차기가 그의 등을 강타했다. 철수가 바닥에 쓰러졌다. 놈들은 쓰러진 철수를 에워싸고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군홧발이 철수의 얼굴과 배, 다리를 사정없이 가격했다. 어딜 감히 죽여 반병신을 만들어놔. 박상무가 소리쳤다. 철수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몸을 웅크려 머리를 감싸는 대신 엉금엉금 기어 동석의 다리를 붙잡았다. 사장님, 도망가세요. 맞지 마시고. 철수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나와 바닥을 적셨다. 그 붉은 피가 동석의 발등을 적셨다. 순간 동석의 세상이 멈췄다. 눈앞의 광경이 20년 전 그날 밤과 겹쳐졌다.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어린 민수. 그리고 지금 아비를 지키려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고 있는 청년 철수.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비겁해서 또다시 내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동석의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족쇄였다. 20년간 숨죽여 살았던 늙고 병든 노인 강동석은 그 순간 죽었다. 그리고 과거 맨주먹으로 건설사를 일궈내고 불도저라 불리며 현장을 호령했던 야수 강동석이 깨어났다. 동석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대신 서슬퍼런 살기가 들어찼다. 그는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경호원들도 박상무도 그의 기에 눌려 잠시 멈칫했다. 동석은 도마 위에 꽂혀있던 묵직한 중식도를 뽑아들었다. 그리고 깨진 뚝배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만. 동석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묵직했다. 내 가게에서 내 사람한테 손가락 하나만 더 대면 오늘 여기서 누구 하나는 목이 떨어져 나갈 거다. 동석이 칼을 쥔 채 한 발짝씩 걸어왔다. 그의 눈은 박상무의 모골대를 정확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다. 잃을 것 없는 자가 보여주는 진짜 살인이었다. 박상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20년 전 자신이 모셨던 회장님의 눈빛. 한 번 물면 놓지 않던 그 독사 같은 눈빛이 다시 살아나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박상무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철수에게서 물러났다. 철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거리고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동석을 향해 있었다. 동석은 박상무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수표를 구겨서 박상무의 얼굴에 던졌다. 주어. 내 놈이 던진 이 더러운 돈 주우라고. 그리고 꺼져. 내 아들. 아니, 내 직원 피 닦아놓고 가라. 박상무는 동석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씩씩거하며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줍고는 쫓기듯 가게 밖으로 나갔다.
문 밖에서 그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두고 보자. 내일 당장 포크레인 끌고 와서 이 가게랑 내 놈들 다 묻어버릴 거야. 알았어? 검은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사라졌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동석은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쓰러진 철수에게 달려갔다. 철수의 얼굴은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안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피를 닦아내며 오열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총각. 나 때문에. 철수는 퉁퉁 부은 눈을 겨웃뜨며 피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저 맷집 좋아요. 배달하면서 많이 넘어져 봐서 괜찮아요. 동석은 철수를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피 냄새가 동석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이면 놈들이 정말로 가게를 밀어버릴 것이다. 동석은 철수를 부축해 방에 눕히고 다시 1층 주방으로 내려왔다. 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 장독대들이 놓인 어두운 창고로 향했다. 그는 무거운 장독대를 하나씩 옆으로 치웠다. 바닥에 깔린 낡은 장판을 걷어내자 흙바닥에 묻혀있는 네모난 나무 판자가 드러났다. 동석은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녹슨 금고가 웅크리고 있었다. 동석은 금고 다이얼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 안에는 박상무의 목숨줄이자 동석이 되찾아야 할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DS-건설의 이중장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주식 양도 증서. 그는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금고가 열리는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았다. 박가야,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간 건 국 썰라고 간 게 아니다. 내 놈 목 따려고 간 거지. 어둠 속에서 금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동석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제 깍두기 국물보다 더 붉고 진한 핏빛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하 창고의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묵은 장맛이 뒤섞인 그 어둠 속에서 강동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녹슨 금고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금고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서늘했지만 동석의 손끝은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것은 돈다발이나 금괴가 아니었다. 습기를 먹어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가죽 표지가 달아빠진 두툼한 장부 2권이었다. 그것은 박상무가 동석건설을 가로채기 위해 저질렀던 분식회계의 원본, 비자금 내역, 그리고 차명 계좌로 빼돌린 주식 양도 증서들이었다. 20년 전 놈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동석이 목숨을 걸고 빼돌려 장독대 밑에 파묻었던 이른바 심판의 책이었다. 동석은 장부를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직원들의 눈물이었고 억울하게 쫓겨난 동석의 피였으며 고아원에 버려져 짐승처럼 살아온 아들 철수의 잃어버린 20년이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지키려고 내 새끼가 그 고생을 했구나. 동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장부 위로 번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옷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이제 이 장부는 눈물 젖은 종이가 아니라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랬다. 철수는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코끝에 와닿는 냄새가 평소와 달랐다. 늘 나던 사골 국물 냄새 대신 은은한 스킨 냄새와 다림질한 옷감 냄새가 났다. 철수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노신사. 덥수룩하던 흰 수염을 말끔하게 면도하고 빗질 하나 없이 헝클어졌던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남자. 낡은 러닝 셔츠 대신 유행은 지났지만 기품이 흐르는 더블 브레스트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 그것은 국밥집 주인 강동석이 아니었다. 20년 전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동석건설의 강 회장이 돌아와 있었다. 동석은 침대 위에 놓인 또 한 벌의 정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젊은 시절 자신이 입던 감색 정장이었다. 입어라. 철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옷과 동석을 번갈아 보았다. 사장님, 이게 다 무슨... 오늘 우린 배달 가는 게 아니다. 찾으러 가는 거지. 내가 잃어버린 이름,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회사를 찾으러 간다. 동석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철수는 홀린 듯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낡은 배달 조끼를 벗어던지고 셔츠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맸다. 거울 속에 비친 청년은 더 이상 가난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그리고 아버지를 쏙 빼닮은 눈매를 가진 동석건설의 후계자였다. 비록 얼굴에는 멍이 들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도 훈장처럼 보였다. 가자. 주인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 동석이 앞장섰다. 철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그 당당한 등 뒤를 따랐다. 두 남자가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골목의 공기마저 바뀌는 듯했다. 같은 시각 여의도 DS타워 최상층 대회의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박상무가 회장으로 사면임을 확정짓는 주주총회 날이었다. 단상 중앙에 선 박상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어제 그 늙은이를 밟아버린 덕분인지 오늘따라 컨디션도 최상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 DS건설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저 박만수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박상무의 연설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샴페인을 든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회의장의 육중한 양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경호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역광을 받으며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꼿꼿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선 노신사, 그리고 그 옆에서 멍투성이 얼굴로 그를 보자 하는 젊은 청년. 강동석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은 듯이 살아가던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박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강 회장?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전설처럼 사라진 창업주의 등장에 늙은 주주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석은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있었지만 동석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누구도 섣불리 막아서지 못했다. 동석은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춰섰다. 그리고 옆에 선 철수에게 눈짓을 했다. 철수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장부와 서류 뭉치가 드러났다. 동석은 그 서류 뭉치를 박상무의 발치에 집어던졌다. 퍽! 먼지 묵은 장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게 뭔가? 박상무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동석은 회의장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일갈했다. 내 놈이 20년 전 훔쳐간 내 장부다. 그리고 내 놈이 감옥 갈 때 가져갈 영치금 명세서고. 뭐라고? 이 늙은이가 미쳤나? 경호원, 당장 끌어내. 박상무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 있었다. 그는 동석의 오랜 지인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조력자였다. 박만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청장의 차가운 선언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상무는 뒷걸음질 치다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바닥을 기며 동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회장님,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왕처럼 군림하던 자의 비굴한 추락이었다. 동석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은 박상무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20년 전 박상무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구두발로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동석은 마이크를 잡았다. 찌익 하는 하울링 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그는 떨고 있는 주주들과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옆에 선 아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동석의 손이 철수의 어깨를 감쌌다. 20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 그리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온 이 청년이 앞으로 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다. 철수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마음속으로만 수천 번 불렀던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철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박상무는 수갑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회의장에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동석과 철수 두 부자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동석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회장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잃어버린 밥상을 되찾는 것임을. 그는 화려한 회장실을 뒤로하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가자, 민수야. 집에 가서 깍두기 담가야지. 40년 묵은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그날, 동석건설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지만 강동석 회장의 마음은 이미 종로 뒷골목, 그 작은 뚝배기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은 눈이 멀 것처럼 부셨지만 동석의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상무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고 동석의 회장, 복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의사봉이 땅땅땅 울리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동석의 영혼은 다른 곳을 배회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줄곧 유리창 너머 저 먼 곳 종로의 낡고 비좁은 골목을 향해 있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결제 서류에 몽블랑 만년필로 서명을 하는 것보다 새벽 3시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핏물 뺀 사고를 가마솥에 넣고 불 조절을 하는 것이 더 가슴 뛰는 사람. 동석은 20년 만에 되찾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만 했다. 에어컨 바람이 윙윙거리는 쾌적한 집무실보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는 찜통 같은 주방의 열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동석은 다시 말끔한 더블 브레스트 양복을 차려입고
이사회에 참석했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임원들은 모두 마른 침을 삼키며 돌아온 창업주의 첫 번째 호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막이 흐르는 회의실, 동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뻔한 예상을 송두리째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나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회의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동석은 그 소란을 손짓으로 잠재우며 지난 20년간 묵혀왔던 진심을 토해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라. 나는 이제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보다 구수한 곰탕 냄새가 더 좋아.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종로 바닥, 뜨거운 김 모락모락 나는 주방이요. 동석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년을 바쳐 일궈낸 회사였지만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는 한 점의 아쉬움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청년, 철수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제는 민수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말끔한 맞춤 정장을 입은 민수는 20년 전 잃어버린 그날처럼 여전히 맑고 선한 눈망울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할 테냐? 내가 원하면 이 회사 내 몫으로 남겨주마. 이사 자리 하나쯤은 줄 수 있다. 민수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몰며 비바람을 맞고 취객들의 토사물을 치우며 대리운전을 전전하던 밑바닥 인생이었다. 어쩌면 지금 눈앞에 놓인 재벌 2세의 삶은 그가 겪어온 모진 세월에 대한 달콤한 보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명패가 아닌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 40년 동안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그 훈장 같은 손에 머물렀다. 아버지, 저도 회사는 싫어요. 민수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수천억 자산가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저 아버지한테 기술 배울래요. 설렁탕 끓이는 법, 깍두기 담그는 법. 그거 다 배워서 아버지 가게 제가 이을래요. 동석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더니 핏줄은 속일 수 없었다. 이 녀석도 제 아비를 닮아 뼛속까지 국밥쟁이였던 것이다. 화려한 왕관보다 땀냄새 나는 앞치마를 택한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허허, 이놈 봐라. 그게 쉬운 줄 아느냐? 새벽잠도 못 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플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랑 함께라면 평생 뚝배기만 닦아도 좋아요. 동석은 고개를 젖히고 소리내어 웃었다. 회의실 천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것은 2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호탕하고 시원한 웃음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종로 뒷골목의 낡은 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지저분한 세월의 흔적을 덮어주었다. 동석인의 설렁탕이라는 낡은 간판은 내려가고 그 자리에 반짝이는 새로운 나무 간판이 걸렸다. 민순의 설렁탕 -2대째 내려오는 진국. 가게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음이 밀려왔다.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재개발 소동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깡패들을 물리친 전설의 국밥집으로 소문이 난 덕분이었다. 주방 안쪽에서는 민수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토렴하고 있었다. 밥알 하나하나에 국물이 배어들게 하는 그 손놀림은 제법 능숙해져 있었다. 홀에서는 동석이 쟁반을 한 손으로 번쩍 들고 나르며 손님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아따, 김서방.
국물 남기면 벌 받아. 싹 비워. 아이고, 회장님. 아니, 사장님. 살살 좀 하세요. 체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입가에 국물을 묻힌 채 껄껄 웃었다. 갑질하며 직원들을 짓밟던 재벌 회장 강동석은 죽었다. 대신 뜨거운 국물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속을 달래주는 욕쟁이 할배 강동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영업이 모두 끝난 늦은 밤. 셔터가 내려가고 가게 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밖에서는 눈발이 더욱 굵어지고 있었다. 동석은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어두고 주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하루 종일 고생한 아들 민수가 앉았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야들야들한 수육 한 접시와 차가운 소주, 2병 그리고 붉게 잘 익은 깍두기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세상 그 어떤 사내 진미도 부럽지 않은 부자만의 만찬이었다. 자, 한 잔 받아라. 동석이 소주병을 기울였다. 꼴꼴꼴. 맑은 술이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가게를 채웠다. 민수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다. 아버지도 한 잔 받으세요. 부자는 잔을 부딪혔다. 쨍그랑.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뱃속에 닿는 느낌은 달콤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마주한 술잔이었다. 좋다. 동석이 깍두기 하나를 집어 우적우적 씹었다. 아삭한 무의 식감과 매콤하고 새콤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지며 침샘을 자극했다. 민수야, 이 깍두기 맛이 어떠냐? 내가 담근 거라 영 맛이 덜한 것 같다만. 좀 짠데요? 아버지가 소금 많이 넣으셨나 봐요. 이놈이, 내 놈 혀가 잘못된 거지. 내 손맛은 저울보다 정확해. 동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주름진 눈가와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수도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가마솥 끓는 소리와 어우러져 따뜻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아버지, 왜? 깍두기 국물 좀 더 부어봐요. 국물이 빨개야 진짜죠. 민수가 어릴 때처럼 국자를 들고 설렁탕 국물에 붉은 깍두기 국물을 콸콸 부었다. 뽀얗던 사골 국물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마치 그들의 핏줄처럼 진하고 붉은색이었다. 동석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그 밥상, 그 아이의 습관, 그 행복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눈앞에 재현되고 있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내 새끼. 동석은 젓가락으로 수육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부위를 골라 민수의 국그릇에 얹어주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재개발로 인해 황량해진 골목길을 하얀 눈이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각 모든 것을 잃은 박상무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깍두기 국물도 없는 맹탕, 국을 먹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석과 민수는 알고 있었다. 수천억의 돈보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의 회장실보다 지금 마주 앉아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나누는 이 투박한 뚝배기 한 그릇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내일은 새벽시장 같이 가요. 좋은 사골 들어온대요. 뭐냐? 늦잠이나 자지 마라. 물 좋은 놈으로 골라야 하니까. 밤이 깊어가고 붉은 깍두기 국물처럼 진한 부자의 이야기는 밤새 꺼지지 않는 가마솥 육수처럼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40년을 우려내도, 아니 평생을 우려내도 식지 않을 영원한 진국이었다.